네. 자, 우리 거시경제학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봤는데, 한번, 책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할 거냐면, 25페이지, 거기 한번 좀 봐주시죠. 25페이지. 거시경제 관련된, 큰 변수 있죠? 그거 어차피 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다시 정리합시다. 자, 이쪽 보시면, 거시경제는 세상을 좀 크게 바라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시는 좀 작게 바라보고요. 그래서 미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제가 나무를 보듯이 이렇게 보면 그게 다 미시예요. 사실 미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복잡하겠죠. 사람들이 숨 쉬는 거, 뭐 커피 마시는 거, 필기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 다 동작을 보는 것이고요. 나중에 경영할 때 보면은 뭐 테일러나 이런 사람들은 행동 하나하나 봤더니 쓸데없는 낭비한 행동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군대 훈련 비슷하게 행동 중에서 쓸데없는 낭비하는 걸 다 없애는 동작을 연구하는 거죠.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제식 훈련하듯이 그런 걸 이제 하게 돼요. 아무튼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미시경제학이고요. 거시는 그게 아니에요. 거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약간 눈을 너무 크게 떠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떠서 뭔가 흐릿하게 보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 다가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고 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니까 상호 이제 보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시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습니까 하면 시장 전체 할 때는 수평 뭐예요? 개별이니까 Q 이렇게 하나 쓴다고요. 여기서는 P 이렇게 쓰는 거고요. 거시는 어떻게 될까요? 다 합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뭐 자동차랑 사과 어떻게 합한다고 그랬죠? 막 이렇게 믹서기에 넣어서 이렇게 버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가치로 환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환산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Q를 다 더해야 되는데 더해서 서메이션 하는데 그냥 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P를 곱해주는 거죠. 가격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서 측정하게 되면 비교할 수 있어서 여기다 P를 이렇게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과의 가격에다가 사과의 수량을 이렇게 쭉 곱해서 가치를 만들고 자동차 가격과 자동차 수량도 곱해서 만들고 이렇게 나타낸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걸 우리가 국민소득이다 해서요. 좀 이따 할 거예요. GDP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거시경제학에서 모든 그래프는요. 특별한 거 빼놓고는 수평축은 다 어떤 걸 놓냐면 국민소득 GDP를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 뭐라 얘기하냐면 미시는 요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이 보이지 않는 순 역할을 하는 거에서 가격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시는 무슨 논이다? 이거요. 국민소득론. 그러니까 국민소득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변수라서 그래요. 물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가격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가격은 위에서는 사과면 사과 하나의 가격인데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합한 거예요. 다. 거시는 국가 경제 전체를 놓고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 배, 바나나 역시 다 서메이션 해서 합해야 되고 이 서메이션 하는 거 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가 지수 뭐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거시도 다 지금 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수요 곡선 있고 공급 곡선 있어요. 그런데 합했다는 의미를 좀 반영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 거냐 앞에 뭐를 붙여줘요. 무슨 자를 붙일까요? 합쳤다 aggregated then 해서 A 이거를 붙여요. 그래서 앞에다가 A자를 붙이고 A자를 붙이고 자 그래서 이름하여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시경제는 뭘 다루는 겁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뭘 다룬다고 해야 돼요? 이거 국민소득. 왜냐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국민소득 사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게 행복해지는 거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걸 분석할 때 여기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얘기해서 총수요 총공급 이거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게 거시경제.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근데 요즘 그 미시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ISLM 막 하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데 사실 거시는 제대로 먼저 빨리 잡으려면요 이걸 큰 그림을 먼저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잡으신 다음에 하나하나 안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우리 책도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안에 거부터 먼저 봐서 이렇게 나중에 큰 그림을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두 개를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책대로 순서는 나가긴 할 텐데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거시는 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시요?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배우는 거 아셨죠?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배운 거예요, 사실. 자, 우리 25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주요 거시 경제 관련된 변수 나와 있는데 몇 개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요거예요, 요거. 수평식에 나와 있는 GDP. 우리가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GDP.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국내 총생산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뭐 상관은 없어요. 이따 다시. D가 국내 할 때 도메스틱이에요. 도메스틱. 총은 그로스에서 합쳤다는 뜻이고요. 프로덕트의 약자로 P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읽어보시면 한 나라의 경제력, 국민들의 생활 수준, 그러니까 모든 경제력과 생활 수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한국의 GDP가 높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높고요. 어떤 사람의 경제력이 높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생활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요. 그래서 우리가 왜 GDP에 대해서 관심 갖습니까 하면 그게 다 삶의 수준 후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입니다. 다음에 2번 보시면 GDP는 경기 상태를 판단하거나 네, 호황일 때 어떻게 돼요? 경제 호황이면 GDP가 올라가요. 불황이면 GDP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딱 하면 뭐 실질이라는 말을 쓰긴 할 텐데 이거 앞으로 시간 이렇게 할게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거 GDP요. GDP 뭐 성장률 이렇게 하긴 할 건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구별 안 하셔도 되고 위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리락. 그러면 이쪽 상황 있죠? 이렇게 국민소득이 플러스로 증가하고 좋은 상황을 우리가 경제가 호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자꾸 침체되고 나락으로 주저하는 거 있죠? 요거요. 슬픈 거죠. 이게 약간 불황, 침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침체. 그러니까 호황은 좋게 얘기했을 때 이제 잔잔한 경우에 호황이고 이게 너무 지나친 호황이면 경기가 과열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경제 경기 상태를 판단하거나 성장률을 측정해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성장과 관련돼 있어요. 이건 경기 변동, 성장 그걸 나타낼 때 우리가 요 GDP 요거 가지고 써요. 여기 두 개를 짬뽕하면 역시 시간이라 할게요. 이게 이제 뭐 실질 GDP인데 GDP라고 할게요. 이제 호황과 불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랬을 때 이쪽에 추세선 있죠? 추세선. 1960년대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추세선이 있는데 이 추세선을 경제 성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추세선이 가파를수록 좋겠죠? 이왕이면. 이런 삶은 어때요? 이런 삶은? 아유, 이게 뭐야? 멈춰있네, 삶이. 뭐 발전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에요? 요거겠지. 공부 시작했잖아요. 공부 안 하고 계속 있으면요. 그냥 계속 이 삶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한 공부는 자기가 뭔가 새롭게 추진하고 도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 2번 물가 봅시다. 물가는요, 거기 그 프라이시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프라이스 레벨이라고도 하고요. 거기 볼게요. 경제 전체라는 말이 있죠. 그거 잘 보세요. 어떤 하나의 재화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경제 전체 모든 걸 다 합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어떻게 다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여기 사과가 있다. 뭐 빵이 있다. 뭐 여러분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철근 이런 거 먹나요? 이런 건 별로 안 사겠죠. 그러니까 또 뭐가 있나? 우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소비자가 생활하는데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상품들을 묶어서 소비자예요. 소비자. 이거를 이제 소비자랑 관련된 상품 묶으면 몇 개 품목을 정해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500여 개 하나 뭐. 그래 이제 생산자들이 이제 거래할 때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자는 뭘 거래하나? 철근 뭐 생각나는 게 없네요. 좀 뭐 있을까요?
뭐 고무 맞나요? 모르겠네요. 휘발유는 다 하는 것 같고, 뭐 아무튼 이런 거 있잖아요. 쇳덩어리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떤 물건을 거래하고 생산하는데 중요하니까, 요건 이제 기업이라 하면, 기업과 관련된 이거를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별거 없어요. 뒤에 나중에 다 다시 배우는데, 약간 중첩해서 맛보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더 복습을 하니까. 야, 이거 왜 나누냐? 이거 다 집어넣자,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자라고 하면 이제 GDP라는 게 모든 걸 다 합하는 거니까 이걸 통째적으로 다 합한 거, 다 서메이션 한 거예요. 올. 이걸 이제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얘기해요. 디플레이터라는 게 이제 물가 지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GDP를 가지고 어떻게 뻥튀기 하는 조정해주는 뭐 고정.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물가 지수예요. 나중에 뒤에 인플레이션 할 때 다시 할 거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직접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 이렇게 있어요.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앞에 사실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지속적 그 말 좀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디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지속적 보세요.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주로 다루는데 요즘 아시겠지만 자꾸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니까 최근에는 디플레이션이 조금 더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엔 교과서에는 디플레이션이 아예 챕터로 들어가 있지도 않았는데 요즘 한 챕터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것 좀 강조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요거나 아니면 생산자 뭐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실업률 볼게요. 실업률. 자, 실업이다라고 하면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취업을 못한 사람인데, 슬픈 사람이죠. 옛날엔 백수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울고 있어요. 이 요약구는 조금 약간 설명하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똑같이 백수예요. 웃어요. 이렇게 웃어요. 왜 저러지? 실성했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서 가까이 가서 조사를 해봤죠. 아니, 아저씨는 왜 웃으세요? 직장도 없는데? 계속 웃고 있어, 싱글벙글. 저를 불쌍하게 쳐다봐. 여기 봤더니 뒤에 뭐 이렇게 후광이 보여요.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찔찔찔 이렇게. 아니, 이 자기 거래. 그러니까 뭐, 이게 웃고 있겠지 뭐.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할 생각이 아예 없어서 그냥 일자리 없는 거고, 얘는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못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 있는 실업은 뭐냐면, 얘는 아니에요. 얘는 뭐 불쌍해요. 우리가 불쌍해 보이지. 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일할 능력도 있고요. 또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여긴 좀 빠졌는데, 뒤에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고요. 물론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뭐 몸이 다치거나 환자한테 일자리 없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안 그래도 서글픈데.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일할 능력도 쓸까요?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실업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전체 집합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라는 게 아니라 또 15살 미만은 당연히 빼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초등학생이 학교 갔다 오고 가방 메고 있는데, 야, 너 직장 있냐? 그랬더니 없는데요? 너 실업자야, 잘 기억해. 뭐 이런 건 뭐예요? 애랑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실업은 슬퍼요. 왜냐면 일하려고 하는 능력과 의사가 갖고 있는데 일자리를 못 하는 거니까. 거기 1번, 2번 거기 쭉 보시면 2번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원의 낭비 보이세요? 낭비. 그러니까 비효율성이 비효율성. 더 일할 수 있는데 일을 못하는 거니까 국가적으로 낭비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뭐 고시를 공부하거나 뭐 공무원 시험에 막 매진하게 되면, 야, 이거 낭비다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다 되지 않거든. 이게 뭐 한 30%라도 되면 사실 할 만한데 합격률 거의 한 1%, 2%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99%는 안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막 거기에 매진해 있으니까 딴 데 쓸 수 있는 기회비용 따지는 거죠. 근데 사실 딴 데 할 게 없으니까 또 그런 거기도 한데 뭐 아무튼 뭐 쉽지 않은 얘기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자에서 뭐 이렇게 매번 신문이나 이런 거에서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하면 토끼가 이거예요. 한 마리 토끼는 물가예요. 뭐 PPT나 이런 걸 하면 토끼 2마리 그려놓고 물가랑 또 한 마리는 요거예요. 실업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저기 나와 있는 경제 성장이나 GDP 이런 거는 단기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시간을 거치면서 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합쳐가지고요. 2마리 토끼를 합쳐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필립스 커브라는 거에서 설명할 거예요. 이름만 잠깐 들어주세요. 필립스 곡선. 무차별 곡선할 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얘네들은 관심사가 이쪽이 실업률이고요. 언임플로이먼트. 이쪽이 인플레예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둘 다 쓰레기인 거 아시죠? 실업률은 높을수록 나쁘고요. 인플레이션도 높을수록 나빠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그리게 되면 뭐 둘 다 쓰레기니까 이렇게 돼 있고 안쪽으로 가서 좋은 거다 뭐 그렇게 하겠죠. 아무튼 근데 이 두 개의 관계를 이제 곡선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필립스 곡선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과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서 나중에 볼 거예요. 자, 다시 여기다 정리해드리면 필립스 곡선은 이름만 봐두시면 실업률과 2마리 토끼를 표시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비율,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 관계를 나타낸 거죠.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돼요. 그래서 이 물가가 변하거나 실업률이 변하거나 이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자율 볼게요. 이자율 4번 이자율. 자, 우선 이자율은 이자라는 개념을 좀 보세요. 이자, 인터레스트란 자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불하는 대가. 우리가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사과가 있으면 사과의 가격이라고 그랬고요. 거시도 똑같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노동시장은 뭐예요? 노동이 거래되고 노동의 가격이 임금이에요. 임금률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자본을 빌려요. 자본 K라고 해도 되는데 이 거시에서는 주로 화폐 이렇게 할 거예요. 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화폐 자금을 빌리는 대가가 이자율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달러요. 달러 외환 이렇게 할 거예요. 달러 외환을 빌리는 외환의 가격이 환율 이렇게 돼요. 환율.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전혀 새롭거나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했던 거 그냥 하는 건데 렌즈가 좀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사과에 대한 수요, 사과에 대한 공급, 노동에 대한 수요,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폐에 대한 수요, 화폐에 대한 공급. 보통 화폐 공급은 수직으로 하는데 우상향 해도 상관없어요. 이자율에 영향 받으면 나중에 내생성 있을 때 그렇게 할 거예요. 달러에 대한 수요, 달러에 대한 공급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쪽에 사과의 생산이 막 엄청나게 대풍년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사과의 가격 하락하고요. 균형점이 여기서 여기로 바뀌어요. 자, 여기요. 노동자가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 노동의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하겠죠. 임금 하락해요. 노동자가 많아지면. 흔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돈이요. 우리가 이제 자금을 빌리는 대가가 이자율이에요. 돈의 가격이라니까요. 다시요. 이자율은 이자라는 게 돈에 대한 가격이에요. 돈. 자금을 빌리는 거에 대한 돈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금을 빌리는 가격이에요. 빌리는. 돈의 가격 쓰면 좀 그런가? 여기서 여기 자금의 공급, 화폐를 공급하게 되면 돈을 빌리는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달러가 외부에서 막 유입해 와요. 그러면 달러 공급이 증가하죠. 그러면 달러의 가격, 환율은 하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를요 그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것만 딱 똑같다라는 것만 깨달으시면 별로 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보이면은 막 이게 뭐지 막 그렇게 돼요. 아무튼 이자 보시면 그래서 이자율이란 자금 1을 한 단위당 그 이자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원금을 내가 100만 원 빌려줬더니 10만 원 추가해서 더 받는다. 그 10%가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 이자율이 이제 거기 보시면 저축과 투자를 결정해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자율이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우리도 따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어떤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하려고 그러는데 이자가 높으면 자금을 빌리는데 비용이 대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 자금을 빌리는 대가가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빌린다는 거에 이제 투자한다는 거예요. 투자가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이거 갖고 사업을 벌이려는데 부담이 커져요. 근데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지금 이자율이 10%였을 때보다 50%로 올라가면 은행에 돈을 넣어주면 이자 수익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공급이 증가해요. 뭐 돈을 빌려주려고 하죠. 이게 바로 우리는 저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축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축과 투자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저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미시에서 얘기했었는데 시점간 자원 배분 모형에서 내가 저축은 뭐죠? 저축은 지금 소비 안 하고요. 미래 소비를 위해서 내가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소비할까 미래 소비할까 그건데 요거는 미래 소비를 위해서 소비를 위해 이거죠. 현재를 희생하는 거예요. 현재를 희생. 현재 소비를 희생. 내가 소비를 지금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다 놀고 싶어요. 근데 미래 소비를 위해서 현재 희생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더 필요한 사람한테 약간 시간을 대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자 받는 게 초창기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네거티브하게 봤어요. 막 시간을 사고 파는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생명이나 시간 이런 것들 신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는 거죠. 기다림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기다림에 대한 대가 이렇게. 뭐 그 정도 그냥 이자율 그 느낌만 살짝 가져가시고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연결하는 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환율 나오는데 환율이 요거죠, 요거. 환율 달러 외환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은.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랑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자, 달러라는 상품이 있어요. 상품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얻으려면 얼마 줘야 됩니까? 했더니 우리나라 원화를 1원짜리를 1000개 주면은 달러 하나를 얻는다. 이렇게 되면 뭐 이게 환율이에요. 교환 비율.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1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요. 원으로 나눠요. 이렇게 되면 네, 요거 지워지네. 이거 있죠. 1000이라는 거. 이게 바로 환율이에요. 우리나라 원화를 이걸로 환산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1000원이 아니라 이게 1500원으로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뭐냐면 달러의 가격이 옛날엔 1000원 주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00원 줘야 되니까 달러의 가격이 더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달러라는 상품이라 보면 돼요. 그 뭐 그냥 뭐 달러로 생긴 그냥 뭐 그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환율은 나중에 뒤에서 할 거예요. 달러로 합시다. 외환 뭐 해서 뭐 할 거 아니고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요 공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비싸지면 뭐예요? 환율이 비싸지면 달러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미국 가서 뭐 달러로 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우리 삶은 퍽퍽해서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미국 물건이 가격이 싸지게 되는 거예요. 환율로 표시된 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나중에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달러 가격이 비싸지니까 미국 물건 비싸서 우리나라 게 상대적으로 싸져서
수출이 훨씬 더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그냥 그런 게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자꾸 막 그래프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약간 직관이 이게 오히려 막 뭉그러져가지고 오히려 막 빙글빙글 돌고 이게 뭐예요 거시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잘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요. 약간 뭐 그 경계선상 미신은 정해져 있어요. 지난번에 한 거 정해진 거를 내가 얼마나 반복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가 그 속도전 연습 그거하고 거시는 좀 이렇게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화폐랑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고요. 2번 보시면 환율 변화는 그게 바로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 가격 변화인데 자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국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수출이 잘 되겠죠.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수지는 나중에 보시고요. 자 다음에 26페이지 가볼게요. 자 국민경제 순환 구조 나와 이제 순환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국민 경제니까 국가 전체예요. 경제의 순환 요거예요. 네. 자, 밑에 보면 그림이 이제 복잡한데요. 요거를 조금 더 심플하게 그릴게요. 자, 우선 1번 보시죠. 거시경제 순환 모형인데 아래 그림은 경제를 구성하는 부분이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있고요. 재화, 요소, 금융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이제 튜브 있잖아요. 튜브를 생각하세요. 튜브. 자, 이렇게. 튜브요. 수영 잘하세요? 수영이요? 아무튼 수영은 잘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못해요. 그래서 더 이상, 튜브를 이렇게 타고 다니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애가 있는데 애는 또 수영을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영을 시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물속에 빠지면 제가 구하러 가다가 둘 다 죽잖아. 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야, 빨리 열심히 해서 수영쳐 나와라. 뭐 이렇게 하려고, 가르쳤는데, 수영 튜브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거 공주나 뭐 이런 그림들이 보통 많이 있죠. 아세요? 뽀로로 뭐 이런 거 있거나 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경작을 하니까 이런 튜브를 사야 돼요. 가게, 이런 거 써 있어요. 여기 기업,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겠죠. 아무튼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가게. 흘러가는 물의 양을요, 이렇게 가게, 기업 이렇게 쫙 있는데, 당연히 계량기 생각하시면 돼요. 흘러가는 물을 측정할 때, 여기서 쫙 게이지를 넣어서 이렇게 쭉 해서 물이 얼마나 흘러가나 이렇게 측정하고요. 여기서 쭉 해서 물을 측정하고요. 여기서 쭉 물을 측정해요. 물은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자, 그럼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한 물의 양이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겠죠.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야 물이 여기서 가서 아직 여기까지 도달 안 됐으면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흘러가는 물이니까 일정 기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할 텐데, 그래서 GDP라는 그런 개념도 수요 공급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뭐 1년이면 1년 동안 흘러가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계량기도 보면 한 달 동안 얼마나 썼나, 그렇게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가지고 측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물이 얼마나 되는가 측정하는 걸요. 뭐 보니까 똑같다. 이걸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한 값이 근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거 없어요. 뭐 이거 저 세 가지 측면에서 흘러가는 물의 양을 측정했더니 같더라. 우리가 뒤에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걸 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어요. 자 우선 이쪽에 보면 생산물 시장이라 할게요. 생산물 시장. 생산물 시장이라 하면 이건 뭐냐면 이제 사과나 뭐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자동차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이쪽은 이제 요소 시장이라고 그래요. 생산 요소 시장. 이건 이제 노동과 자본이 이제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살짝 내용 용어 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기업이 만약에 물건을 생산해서 판 다음에 이게 소득이 이렇게 흘러가요. 소득, Y라고 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흐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미시에서 했죠. 노동과 자본과 토지와 뭐 그런 경영 능력을 제공한 대가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줘요. 그럼 이제 가게한테 소득이 쫙 들어가겠죠. 이 가게는 당연히 소득을 번 다음에 일정 부분을 우리가 소비하거나 일정 부분은 안 쓴 건 저축을 하게 돼요. 자, 다시요. 우리가 만약에 소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소비, 이렇게 C라고 쓸 거예요. consumption 해서 C라고 쓸 거고, 소비하지 않고 남은 건요, 어떻게 할 거냐면, 밖으로 이 튜브에서 물이 새나가는 거예요.
빨간 색깔로 하면 좋긴 할 텐데, 요 빨간 색깔 요건 지울게요. 소비하지 않고 자기가 저축을 하게 되면 이 튜브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저축. 이렇게요. 자, 다시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돈이 돌고 돌아야 그 돈인데, 내가 돈 번 걸 갖고 일정 부분은 소비를 하고 일정 부분은 소비 안 하고 자기가 갖고 있어요. 장롱에 아니면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럼 밖으로 튜브에서 밖으로 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꾸 새 나가는 거 우리가 누출 이렇게 얘기할 텐데 튜브가 이렇게 생긴 거죠. 모양이 이렇게 밖으로 새 나가는 여기 이렇게 색깔 잘 그리세요. 힐링을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튜브에서 밖으로 이렇게 새 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저축이 커질수록 튜브에 흘러가는 물량은 자꾸 쭈그러들어요.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융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돈이 누가 저축할 때 요즘 뭐 땅속에다 저축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다시 이 튜브 안쪽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네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튜브가 이렇게 생긴 거죠. 전체 튜브가 이렇게 있으면 고리가 이렇게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흘러가는 물량, 윤리도 가겠지만 전체적인 흘러가는 양은 똑같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돈이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넣어준다, 투자,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할 거지만 저축과 투자가 같다라고 하면 튜브 안에 흘러가는 물량이 일정하겠죠. 더 이상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하고 요거는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경제 주체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가게가 있고요. 기업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의 경제 주체를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정부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정부가 있으면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자, 이쪽에다가 세금을 이제 거두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게 되면 튜브가 물이 이렇게 빠져요. 조세. 이것도 누출이에요, 누출. 다시 이건 확인할 건데 좀 잘 봐주세요. 근데 정부가 걱정할 게 없는 게 조세를 걷어서 돈이 밖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면 이걸 그냥 감에 놔두는 게 아니라 다시 정부가 안에 넣어줘요. 그걸 G라고 해서 정부 지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 용어가 낯설 수는 있는데 살짝 우선 봐두는 걸로만 하세요. 작네. 다음에 해외 부분이 하나 또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해외, 외국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외국에 수출과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출하게 되면은 돈이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수출 튜브 잘 봐주세요. 엑스포트에서 X라고 할게요.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수입. 그쵸. 외국 물건 사면 돈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임포트 해서 M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국가 경제 전체가 쫙 흘러가요. 우리 몸에 이렇게 뭐가 피가 흘러가는 거랑 비슷해요. 기가 흘러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튜브가 커지지도 않고 더 쭈그러들지도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몸이 더 뚱뚱해지지도 않고 더 빼빼지도 않으면 야, 나 몸 정상이야 이렇게 돼요. 갑자기 하루하루 보니까 막 몸이 살이 자꾸 빠져요. 정상이요? 이렇게 정상일 수도 있죠. 너무 뚱뚱한 사람은 빠지는 게 정상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는 비정상이고요. 갑자기 더 뚱뚱해지고 피곤하고 그것도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요 순환, 혈류가 흘러가는, 기가 흘러가는 그런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그 관역을 보시면 단순화를 위해서 실물을 이게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반대쪽엔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물건이나 실물이 흘러가 있죠. 근데 그거를 뺀 거예요. 우리 책 밑에 있는 거는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보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경제론은 책 보면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거를 이제 책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가지고요. 막 진짜 다 집어넣은 거 있는데 그것도 뭐 그냥 도움되기보다는 아유 복잡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뭐 한국은행 가서 뭐 이런 거 해서 국민 계정 뭐 이런 거 할 그런 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해야 되는데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개념만 좀 잘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우선 거기 한번 가게 봅시다. 2번 가게요. 가게는 소비의 주체예요. 자, 이번에 보시면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 요소의 공급. 자, 생산 요소를 공급해요. 우리들이 노동을 공급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대가를 얻어요. 그게 수입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생각하면 노동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요. 임금을 받네요. 임금을 받아서, 그쵸? 첫 번째 줄에 그 얘기예요. 일부는 세금을 내야죠. 세금을 일부 내고, 세금을 낸 후에, 이걸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래요. 가처분 소득. 자, 가처분 소득 다시 볼게요. 소득은 소득인데 처분 가능한 소득이다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이에요. 이게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뺀 나머지의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소비함수에서 다시 할 거예요. 자, 가처분 소득의 대부분은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지출한다 나와 있고요. 디스포저블 가처분 소득이 있어요. 맘대로라는 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요.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해요. 요 흐름 잘 보셔야 돼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가게예요. 노동력을 제공한 다음에 대가인 임금을 받아요. 근데 정부가 세금을 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게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을 일부 뜯어내요. 그래서 소득세라든가 이런 거 세금을 낸 다음에 그게 이제 가처분 소득이고요. 그래서 낸 후 가처분 소득 중 일부는 소비하고요. 소비하고 다 소비하면 이것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만 소비해요. 일부는 나머지는 할게요. 일부는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한다. 이렇게요. 한번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흐름이 머릿속에 쫙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요. 노동력을 제공했죠? 아이고 대가로 돈을 받았어요. 일부 세금 내고 나머지는 이거 갖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소비하고 다 소비하는데 일부 남겼어요. 그걸로 저축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나중에 저축을 어떻게 정의 내릴 거냐면 내가 번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걸 저축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서 3번 봅시다. 가계는 처분 가능한 소득 중에서 소비 지출이라 했어요.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예금하거나 주식 채권을 구입하는데 금융자산을 구입해요. 우리가 저축이라고 얘기합니다. 민간 저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에 생산의 주체인 기업 볼게요. 기업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이 돈이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죠. 그래서 자금을 빌려서 사업하는 사람이 다 그렇죠. 사업이 망하게 되면 뭐 돈 빌린 거 못 갚으니까 망하는 거죠. 뭐. 그래서 자금을 빌려가지고요. 조달해서 공장이나 각종 설비를 마련하고 빌려서 뭐 생산을 하는 거예요. 생산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네요. 판매한 다음에 판매 후 우리가 이제 수익을 얻는다고 그러죠. 얻은 수익으로 총수입이라 할게요. 미시에서 하는 것처럼 총수입을 가지고 자, 이거 자금 빌려서 아니면 노동력도 고용해야 되네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죠. 거기 보시면 생산 요소의 각종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고용한 다음에 재화 서비스를 생산해요. 얻게 된 수입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야죠. 총수입 가지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노동과 자본 이런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나머지가 이윤인 거죠. 난 이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남는 거는 또 재투자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 그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불하고 난 후에 이윤을 창출하는 그게 바로 기업이다. 그러니까 생산의 주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5번에 보시면 기업은 우리가 전에 봤는데 노동에 대한 대가 밑에서 맨 마지막 제줄에 밑줄 치세요. 임금, 지대, 이자, 이윤. 그것만 그냥 체크하시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게 요거요. 임금, 지대는 땅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자, 자본에 대한 대가, 이윤, 경영에 대한 대가, 이게 이제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분배국민소득 할 때 우리가 다시 할 거예요. 자, 용어들만 이렇게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정부 봅시다. 정부.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이 뭐 어떻게 뭐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차근차근 보면 그냥 차근차근 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약간 논리적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게 좀 잘 몇 번 반복하시면 그냥 뭐 쉬워요, 좀 더. 자, 6번 보시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정부가 할 일이 있죠, 이것저것. 그러니까 옛날엔 정부 가만히 있어라 이럴 수 있는데 정부가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미시에서 하는 것처럼 공공재를 생산해야 되고요. 아니면 외부성을 치유해야 되기도 하고요. 국방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요. 또 관련된 소득 불평등 같은 복지 관련해서도 돈을 지출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것들을 정부 지출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쓸 일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G라고 쓸게요. 정부의 대표적인 거버먼트 약자로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쓸 때 돈이 있어야 쓰죠. 정부는 어디서 뭐 돈이 그냥 뚝딱 나오나요? 돈만 찍으면 되는 거지만 그것도 막 찍게 되면 나중에 갚아야 될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텍스를 가지고 재원을 조달해요. 이게 재원을 정부 지출하고 이렇게 조달하게 됩니다. 자, 다시요.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하면 저 국가 경제 중간에 이거요. 텍스로 재원을 조달해서 여러 가지 정부 지출을 가지고 다시 쓰게 되는, 이게 주입이 되는 거죠. 쓰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6번에 나와 있습니다. 가게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재원 조달이라는 거, 정부의 조세 수입, 재원 조달 수단, 그 다음 재화나 서비스 구입의 사용, 재화나 서비스 구입뿐만 아니라 생산하는데도 사용하게 되는 거 정부 지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해외라고도 하는데 주로는 해외 경제 주체인데 책에 외국으로 되는데 그냥 해외라고도 쓸게요. 해외. 자, 재화의 수출과 수입, 또 자금의 대여와 또 차입, 금융시장을 통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쳐. 보통 우리가 실물적인 거 하려고 해서요. 해외는 수출과 수입과 요거가 이제 주로 우리의 관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경제 하면은 가계, 기업,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 내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 경제 주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걸 폐쇄 경제라고 해요. 다시요. 우리나라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 그리면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 경제 내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요 세계 경제 주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폐쇄라는 말을 써요. closed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 닫힌 경제인데 폐쇄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외 부분을 고려해요. 여기 해외. 그래서 해외랑 여기 다시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이렇게 고려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개방 경제 이렇게 얘기해요. 오픈이라는 걸 번역한 거예요. 오픈 이코노미 이렇게. 그래서 우선 아무 얘기 안 하면요. 우리가 국제 경제가 이제 개방 경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폐쇄 경제를 상정하고 보통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아셨죠? 네, 용어 정리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각 시장에서의 상호작용 나와 있는데 재화시장 나와 있고요. 자, 1번 볼게요. 재화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재화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요. 그리고 공급된 재화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이제 물건을 사요. 정부도 물건 사요. 여기 나와 있는 칠판이나 문구류도 정부도 물건을 구입해야 되겠죠. 다음 2번 보시면 가계의 소득 중에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득 중에서 일정 부분은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소득 순환에서 빠져나가는 거. 여기요. 튜브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서 일부는 빠져나가요. 그 저축으로. 그걸 이제 누출 이렇게 해요. 리퀴지 그 밑줄 치시고요. 자, 일단 다시 누출이 어떤 건가 볼 거예요. 근데 거기 미리 체크만 해두실까요? 저축, 조세, 수입 이런 거요. 다음 3번 보시면 가계 소비 지출 이외에 기업 이제 판매 수입 중에서 거기 보시면 투자, 정부 지출, 수출 그거 동그라미 다 치세요. 그 주입, 인젝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거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주입이 누출보다 크면 이 튜브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주입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튜브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뭐가 넣어주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보면 굵게 표시할게요. 요거요. 투자,
튜브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 정부 지출 튜브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방 경제하면 수출 튜브 안으로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입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저기 나와 있는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이게 이제 주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누출이요. 누출은 자 튜브에서 밖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가 빠져나갑니까? 저축이요. 우리가 저축하게 되면 물론 이게 땅속에 묻는 건 아니지만 금융이 하는 거지만 튜브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조세요. 빠져나가고요. 커다란 그 튜브 안에 이게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세세한 물줄기 이걸 보시면 돼요. 수입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저축, 그 다음에 조고, 텍스, 그 다음에 수입, 요게 누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뭐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라가 있어요. 다라가 있는데 여기다가 물이 이렇게 줄줄줄 새서 나가요. 이게 누출이에요. 누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물이 자꾸 쌓이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했는데 자꾸 까먹어요. 휘발성 있는 거. 이 누출이고요. 또 집어넣어야죠.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실력이 쌓입니까? 까먹는 거보다 이게 자꾸 계속 복습을 하셔야지. 이게 주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입이 누출보다 많으면 이 안에 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 점차 더 많아질 것이고 누출이 더 많아요. 그러면 튜브 안에 물의 양이 자꾸 쭈그라들 것이고 누출과 주입이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튜브 안에 흘러가는 물의 양이 이게 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그게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밑이랑은 좀 다르게 거시는요 이렇게 순환이라는 걸 좀 잘 생각해야 돼요. 특히 아셨죠? 이렇게 순환이라는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좀 할만합니다. 자, 그래서 4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4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 주입이 누출보다 크면 밑줄 치세요. 자, 읽으시면서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튜브 안에 물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것보다 크면 그 튜브는 자꾸 커지죠. 그래서 이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앞에 뭐 설명이 뭐 주절인데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갈게요. 다음 요소시장 보시죠. 이건 미시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굳이 할 건 없어요. 노동, 자본, 토지가 거래되는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금융시장 볼게요. 자, 1번 보세요. 가계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계는 요 가계예요. 가계. 가처분 소득 중 가처분 소득 밑줄 치시고 뭐라고요? 내가 번 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죠. 가처분 소득을 disposable income 해서 YDD라고 하첨자로 쓰고요.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에요.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한 소득. 그냥 어떻게 되냐면 Y에서 이렇게 텍스를 뺀 나머지 조세요. 조세.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통장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는 세금 뺀 나머지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는 가처분 소득 중에서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이죠.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이 만약에 500만 원 이렇게 벌었다고 합시다. 한 달에. 그러면 여기서 거기 보시니까 일정 부분은 소비해요. 일정 부분은 소비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300만 원 소비를 했다 합시다. 그럼 남은 건 얼마입니까? 하면 남은 게 저축이죠. 저축은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계속 얘기할 거야. 앞으로 별거 없어요. 거시는 그래서 좀 미시보다는 좀 쉬워요. 그래프도 간단하고요. 이런 것만 좀 흐름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이 저축한 게 어떻게 된다고 옆에 보니까 1번에 금융시장에 저축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금융시장을 뭐로 해야 되나? 은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자금의 공급이 되는 거죠. 자금의 공급자. 저축자가 자금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 이걸 갖고 여기 누군가가 기업이 있어요. 사업을 하려고 해요.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은행에서 빌려요. 그럼 이게 자금에 대한 수요 이렇게 돼요. 자, 다시요. 약간 이게 다 흘러간다고요. 우리가 이제 노동력을 제공해서 돈을 벌었어요. 세금 빼고 난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소비를 했어요. 아이고 돈이 남았네. 은행에다 저축을 해요. 이거 은행은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 바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 다음 나중에 하겠지만 대신 저축에 따른 이자를 주고 대출에 따른 이자를 받아요.
이 받는 이자가 더 크니까 은행에 남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빌려주고 필요한 사람한테 매개 역할을 해주는, 교환 역할을 해주는 거, 이것도 수요 공급 아닌가요? 수요 공급.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은 이번에 보시면 블라블라 공장 짓거나 기계 설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 밑줄 치세요. 자금을 차입한다는 거 밑줄 치고 투자 이렇게 쓰세요. 그 자금의 수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는 그냥 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정부는 이쪽 다시 볼게요. 정부는 뒤에 나중에 할 건데, 정부는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는 게 뭐냐면 세금을 걷어서 자금을 조달해요. 돈 내 해야지 이게 자금 이제 풍부해지는 거고, 그리고 정부 지출이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봤을 때요, 자금의 이 조세요, 조세, 텍스, 조세 수입이 이게 쓰는 거예요. 지출이에요. 그걸 정부 지출 이렇게 합니다. 이게보다 커요. 이게 뭐예요? 돈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면 흑자 재정, 재정 흑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냥 뭐 이래저래 복지뿐만 아니라 공공제도 건설해야 되는데 돈은 별로 안 거쳐요. 그래서 조세가 만약에 100 거쳤는데 돈 쓰는 게 200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들어오는 것보다 쓴 게 많죠? 이거 적자죠, 뭐 적자. 적자 재정. 재정 적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으냐라고 하면 이 균형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만큼 쓰게 돼요. 그럼 이거를 균형 재정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정부는 별로 시장에 개입하지 마, 이래서 이제 균형을 강조했었어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강조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자, 그 고전학파라고 그랬죠. 케인즈가 하긴 고전학파가 지지한다, 이거요. 목요일날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적자 있잖아. 근데 이제 세계 대공황이 되면서 정부가 할 일이 이제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씀씀이는 많은데, 여러분도 그렇죠. 이게 한참 뭐 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뭐 하려면 계속 성과가 나오기보단 집어넣는 게 더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 적자 재정이 이제 일반적이 되는.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게 특히 대공황 이후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적자 재정이 커지고, 지금 이제 복지 관련해서도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뭐 정부도 다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정부가 망하기, 뭐 미국은 뭐 연방 말고 이제 이렇게 또 주별로 있잖아요. 주가 막 파산되기도 해요. 기업이 파산하는 거랑 비슷해요.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해외 부분은 그냥 뭐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중요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잠깐 좀 쉬었다가 이제 GDP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